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하는 거는 이익은 모두 한국 기업에 존속시키겠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얼마나 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 부닥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제대로 돼 있는 조선소가 많이 없어요. 미국이 진짜 빨리 현대화 사업을 원하고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대를 빨리 견제하고 싶은 니즈가 정말 진심이다라고 하면은 한국과 일본 야드를 통해서 해군 함정을 빨리 찍어내고 싶을 거예요. 조선주는 항상 위기랑 기회가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 같은 산업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뭐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조선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SK증권의 한승한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SK증권에서 조선 섹터 담당하고 있는 한승한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주는 워낙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네. 채널이랑 핏도 너무 잘 맞아서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선주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조방원이라는 그 키워드는 작년부터 쭉 나왔었잖아요. 조선주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한데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사후적으로 붙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다면 다 집 팔고 대출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겠지만 까고 나서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지금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조선업에는 두 번이 있었어요. 1차 때는 되게 오래전인데 60년대 되게 오래 데이터도 안 잡힐 때였거든요. 그 정주영 회장이 그 500원짜리 동전으로 아, 네, 조선주 맞아요. 지을 때요? 네, 아. 그럴 때 이제 뭐 영국이 1등 할 때 데이터도 안 찍힐 때 슈퍼사이클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우리가 흔히 좀 아는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세계 물동량수가 급증을 할 때 그때가 이제 2002년부터 금융위기 오기 직전까지가 제2차 슈퍼사이클이라 부르는 때고요. 이제 지금이 제3차 슈퍼사이클 아닌가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왜 그러면 지금이 제3차 슈퍼사이클이 된 거냐? 사실 2차 때만큼 선박 발주 수요가 급증을 한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이 넘는 장기간의 하락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이때 글로벌 조선사들이 거의 한 700개, 800개 가량이 다 줄도산, 파산, 역사의 뒤안길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도 살아남은 메이저 조선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 3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선박 발주 수요가 다시 이제 증가를 조금씩 하는 추세인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몇 군데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공급 하에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살아남은 메이저 조선소 중심의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진 사이클이 도래를 했고 그리고 2차 슈퍼 사이클 때와 다른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주력 선종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중국이 경기가 엄청 살아나니까 원자재 수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싣고 나르는 벌크선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주력 선종은 벌크선 안 만드는 지 꽤 됐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중국이 저가수주 경쟁으로 이제 돈이 안 돼서 우리는 고부하 가치 선종인 가스 운반선 그 중에서도 건조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LNG 운반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 뭐 더 나갔으면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런 것들 위주로 수주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좀 마진율이 괜찮고 어느 정도 이제 3년치 정도의 레벨의 수주 잔고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끝났으면 아마 지금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서 더해진 게 함정. 그래서 전에 없던 아예 그냥 미국 함정 우리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요. 여기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고조가 됐잖아요.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해군 현대화 사업이 한 차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40년, 5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함정도 교체 사이클이 도래를 한 거예요. 현대화 사이클. 그래서 함정 수요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살아남은 메이저 조선소들이 함정도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함정까지 얹혀지면서 상선 모멘텀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방산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이전에 없었던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조선업이 경기 흐름을 엄청 잘 타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방산이 붙게 되면
이제는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함정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과는 사실 뭐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고조가 됐냐, 그리고 이 해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아니면 계획 중인 주요 국가들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선 이 전방 수요와는 좀 무관하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마침 이때 딱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산 쪽은 이게 돈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얘기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오. 이거는 숫자로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3분기 HD 현대중공업의 네. 특수선 부분의 OPM이 13.8%가 찍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외 함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방위사업청에서 뿌려주는 대한민국 함정 사업도 진행 중인데 3분기 매출액 중에 국내 방사청 물량이 60%예요. 오. 해외 함정 비중이 40%였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내 방사청에서 뿌리는 그 함정 마진은 5% 넘기가 힘들어요. 그쵸. 이 말은즉슨 이거를 역산해 보면은 해외 지금 현대중공업이 찍고 있는 페루 쪽, 필리핀 쪽 함정이 마진율이 25%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주요 국가들도 25%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함정,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함정들보다 단가가 거의 한 3-4배 비싼 미국 함정을 찍어냈을 때 얼마나 마진율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저는 이익 측면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이제 뭐 한 개 정도 2개 해보고 나서 좀 배운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양산처럼 여러 대를 할 때 그때 효율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방산 쪽은 그렇지 않더라도 효율이 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척수가 그렇게 함정은 많이 막 상선처럼 대규모 발주하는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뭐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면은 부품도 다 상선용에 쓰던 거랑 이제 도제화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건 바이 건으로 탑재되는 기자재도 다 다르고요. 해서 단가가 워낙 비싸고 그래서 마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드는 그 고부가 가치 선박도 되게 짜기 어렵잖아요. 군함은 얼마나 더 복잡한 이제 된 거예요? 일단 추진 체계부터가 너무나 다르고요. 그러니까 대형 선박들은 그냥 장거리 항로에 주로 이제 운항이 되기 때문에 연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안 가도 돼요. 그런 것들에서 연료 체계도 당연히 엔진도 다 다르고 뭐 전투함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같은 거 써가지고 고출력으로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 뭐 위에 들어가는 시스템,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또 선체 모양도 당연히 상선과 다르고요. 두께도 당연히 두꺼울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그 저가 인력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투입을 못 시키거든요. 이제 보안 체계 때문에 안보가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인력을 좀 절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연히 어렵고 원가도 높게 책정되고 그래서 단가도 비싸고 이러한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의견을 보태자면은 우리나라 구축함들도 미국 군함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계가 같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군 경험해본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함 많이 해봤죠. 그럼 미국 군함 보자마자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우리가 좀 시행착오하는 과정이 되게 짧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해군 출신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시는 게 예. 함정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국 거를 베껴다가 만든 게 사실 구축함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저렴한 것들은 중국 때문에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혹시 방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되게 많은데요. 네.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 중에서도 가장 주요 국가들이 몰려 있는 게 유럽 쪽 방산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의 사브,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영국의 BAE 시스템즈, 프랑스의 나발그룹, 뭐 이런 되게 함정 잘 만드는 업체들이 유럽에 다 몰려 있고요. 더 아시아로 넓혀보자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이 함정을 잘 만드는 기업이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선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쟁이 이렇지만 군함에서는 아직 경쟁자가 많다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유럽 쪽도 이제 러시아 푸틴이 이제 2050년까지 해군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이거든요. 발표를 했고 공식적으로. 그럼 유럽은 위에 있는 발트해라든지 이런 데 막으려면은 걔네도 해군 현대화 사업이 필요할 거거든요. 필요하죠. 그러면은 걔네는 유럽 중심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나토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발주를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유럽 내 수요를 감당하기 좀 빠듯할 거예요. 아니면 좀 서로 달라요? 유럽의 해군 군함이랑 미국계 군함이랑 뭐 서로 좀 스타일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없죠.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나가서 미국과 함정을 만들어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그룹이 뭐 최근에 오스탈 호주 기업, 맞아요. 그 엘리버마주에 있는 오스탈 USA 야드를 좀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같은 경우는 핀칸티에리 마리넷 마린이라고 그것도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 야드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함정들을 건조를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특수적으로 미국 함정 건조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은 설계부터 다르고 좀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군함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은 어디? 오 좋다. 이거를 뭐 국가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유럽 주식도 좋습니다. 유럽에는 얼마 전에 지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넣고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 팀코리아라고 하죠. 팀코리아하고 최종 후보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된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있어요. 여기가 10월 중순 말쯤에 상장을 했어요, 유럽에. 그래서 거기가 잠수함을 잘 만들거든요. 혹시 옛날 잠수함 원조가 독일 아니에요? 맞아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네. 막 남미 쪽에도 납품을 하고 글로벌리 잠수함을 가장 많이 팔아본 애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역사적으로는 트랙 레코드상 좀 잠수함에는 강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에는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구대우조선해양이죠. 그리고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가와사키 중공업 둘 다 상장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은근히 있네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업체들도 호주 호위함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뺏겼어요. 결국에 후보로 독일하고 일본이 남았는데 결국 일본이 최종 선정됐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함정 시장에서는 사실 글로벌 압도적으로 1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좀 레드오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정 쪽에서 그러면 수주를 따려면 이 상선과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가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점수들도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으로 중요한 거는 납기. 왜냐면 우리나라 납기 잘 맞추잖아요. 근데 함정이 이게 스펙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건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상선 같은 경우는 뭐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1년 반이면 만들어요.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길게는 4년에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납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유는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함정들을 교체하는 말주거든요. 보통 대부분이. 근데 그 사이에 전력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퇴역 시점에 맞춰서 그 전에 미리 인도를 납품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최우선 1순위는 납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 다음에는 뭐 가격, 기술력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영국 거 이제 방산 쪽 봤더니 혹시 부도나면 안 되니까 이 부채 비율도 점수에 넣는 데들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해 주는 거 수출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또 많이 이제 보고요. 아니면 뭐 국가가 뭐 외교적으로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상선은 논외고 예. 이제 함정 쪽은 방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G2G 성격이 야.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핵잠수함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핵잠수함이 또 조선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일단 그 프로젝트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미국에서도 한척 건조하는데 예를 들어 뭐 버지니아급이라든지 콜롬비아급 건조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설비는 미국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돈만 때려부으면 가능해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인력. 그런 고급 엔지니어들. 미국에 있는 미국 함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헌팅턴 잉걸스도 사실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은 이제 납기 측면에서 빠르게 건조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규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4척 정도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이. 근데 이거에 정확하게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미국이 열어주면은 전홍축 우라늄을 열어줄 거거든요. 20% 미만에.
당연히 고농축은 안 열어주겠죠. 그렇죠. 저농축으로 쓰는 데가 딱 한 군데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예,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는데 얘네가 한 4천 몇백 톤급 되는데 한 척당 건조 비용이 1.6조 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는 한 5천 톤급 이상이어서 대충 한 2조에서 2.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척당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내척 곱하면은 10조 원 정도라고 볼게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팀코리아로 따내려고 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60조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사실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이 우리한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열어줬을까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안 하려고 하니까 야 니네도 좀 떼줄 테니까 좀 대량 생산 규모 인프라 좀 깔아봐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네 힘만으로 조선업이 너무 쇠퇴했고 해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 무리가 있으니까 너네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열어줌으로써 중국을 빨리 견제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그만큼 글로벌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나 고조가 돼 있다는 얘기고 미국이 그만큼 해군 현대화 사업의 진심이다. 그래서 뭐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기지만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내 야드에서 미 함정을 찍어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격차는 어느 정도까지 벌어진 거예요? 일단 퀄리티는 당연히 다르겠죠, 함정마다. 네. 근데 척수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해군 함대가 미 해군 함대를 따라잡은 지가 2015년도부터 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기존의 노후 함대 유지 보수하기도 벅찬데 새로 찍어낼 역량은 안 되고 중국은 조선소가 엄청 커졌잖아요. 역량이 엄청 확대가 됐고 그래서 거의 막 1년에 몇십 대씩 찍어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를 좁히려면 조선업 잘하는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손잡으면 진짜 기회일지 아니면 기회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분명하게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미국 함정, 미국 인력과 미국 자재를 써서 건조를 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하는 거는 이익은 모두 한국 기업에 존속시키겠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얼마나 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왜냐면 미국 인력이 너무나 비싸요. 자재값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대로 돼 있는 조선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진짜 빨리 현대화 사업을 원하고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대를 빨리 견제하고 싶은 니즈가 정말 진심이다라고 하면은 해외 조선소 동맹국가 한국과 일본 야드를 통해서 해군 함정을 빨리 찍어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미 해군 함정을 우리 야드에서 찍어낸다? 우리 인력과 잘 돼 있는 설비 이런 거를 통해서 찍어낸다? 그러면은 마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 페루 찍어내는데 지금 마진율이 25% 이상 나오는데 그것보다 단가가 비싼, 3-4배 비싼 미국 함정을 우리 야드에서 찍는다? 그러면은 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미국은 다시 조선 쪽으로 힘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게 될까요? 당연히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리쇼링,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해라라는 게 그거고. 하지만 이거를 사실 함정 쪽에서만 또 끊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미국 함정 현대화 사업을 자꾸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는 거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유럽 글로벌 선주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자꾸 중국 조선소한테 선박발주를 꺼려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미국이 실제로 그러려고 했었죠. 이번에 USTR 항만 수수료를 했지만 1년 유예를 시켰지만 이번에 유예지 이게 취소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행정명령을 다시 발효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주들도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끼고 있어요. 그래서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고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되는 게 국내에서도 뭐냐면 인력들이 60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지나면 70대가 되는데 이게 좀 대체 인력들이 좀 많이 뽑히고 좀 어떻게 좀 인력 문제, 수급이 문제가 없을까? 수준은 늘어나는데 감당이 되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구간이 20년도부터 지난 23년
정도까지 뭐 더 나아가서는 24년도 뭐 상반기까지였는데 그 기간에 발주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LNG 캐리어의 발주가 대규모 발주 수요가 올라왔었고 근데 찍어낼 인력은 부족하고 근데 또 아시겠지만 수주 산업 특히나 이제 조선 산업은 인건비랑 자재값이 너무나 올라가 버리면은 이 한계점을 명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인력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많이 돼서 어디서 수급을 많이 해야 하냐면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용접공들을 많이 수급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수급할 시점에는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싸다지만 숙련도가 부족할 텐데 잘해낼 수 있을까? 네. 근데 최근에 조선주들 실적 찍어보면은 생산성이 기존에 계획했던 거 연초에 계획했던 거 대비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0에서 15%씩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숙련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여름 하계 휴가 기간이나 추석 연휴 동안 우리 국내 인력들은 쉬지만 이제 외국인 분들은 돈 벌러 오신 분들이라 안 쉬고 1.5 추가 수당 받으시면서 열심히 더 일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 이제 선순환 구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선을 못 찍어낸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로봇을 좀 도입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잖아요. 조선 쪽에는 로봇 도입이 좀 어려운가요?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후판이라고 하죠. 선박에 그 6mm 두께 이제 철판이 있는데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평평한 부분은 사실 자동화가 가능해요. 용접 로봇으로. 근데 곡블록이라고 예를 들어서 구부려진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기자재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 좀 더 세밀한 용접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내부에 투입돼서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도 인력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100% 로봇으로 이제 자율화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마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팔란티어 HD 현대가 팔란티어와 협업한 지가 한 2년 정도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도 완료가 됐고요. 이미 이게 보이는 조선소라고 디지털 트윈 그거를 통해서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원가 절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2단계가 AI 도입 그래서 이거가 도입이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뭐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눈을 볼 수 있고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3단계가 중요한데 이게 27년도 말에 구현이 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로봇 투입을 통해서 자율화 조선소를 하는 건데 이거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은 뭐 100%는 아니어도 많은 상당 부분을 인력 필요 없이 로봇을 통해서 선박 건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로봇은 솔직히 말하면 안 쉬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납기도 빨라질 거고 이러면은 뒤에 원래 지켜야 될 이익들이 앞당겨서 지키는 거니까 조선소 실적 개선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도크를 더 늘려도 되겠네요. 인력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 조선 3사가 도크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그게 사실 다 고정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 찍어낼 고정비 상쇄시킬 만큼의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적자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 제한 걸어놓고 성과를 좀 높여받으면서 이러한 형국 전략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도크를 더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 군산에도 조선소 하나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거긴 재가동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는 재가동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선체 블록들을 만들어서 이미 하고 제작해서 네, 납품을 네. 현대 미포라든지 현대 삼호중공업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 재가동은 아니어도 이미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호중공업도 원래 상장 이슈 있었잖아요. 몇 년 네. 전에. 지금 상장 포기한 거예요. 당분간은 전혀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못 박아서 HD 현대에서 말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는 이상은 상장 이슈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함이랑 좀 약간 열애였던 조선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삼성중공업. 주가가 최근에 올랐어요. 그럼 왜 오른 거예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함정 특수한 사업부가 없기 때문에 함정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못 받았지만 해양 플랜트에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조선소거든요. 해양 플랜트도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도 FLNG라고 부유식 LNG 심에서 뽑아내서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지금은
그 기간 동안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해양 플랜트 사업에 좀 저조했거든요.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LNG 기조로 탄소 중립 과정에서 이 브릿지 연료 역할을 하려는 LNG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생산을 엄청 하고 있고, 그래서 FLNG 수요도 엄청 올라왔거든요. 글로벌리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몇 군데 안 돼요. 그쵸. 거의 한 3군데 정도, 3, 4군데. 압도적으로 트랙 레코드가 많고 대형급 사이즈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진율이 엄청 좋거든요. 최소한 15에서 20% 이상을 보고 있는 사업이고, 프로젝트 규모가 한 기당 그 뭐 20억 불, 더 나가서 막 25억 불 이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확보만 돼 있으면은 실적 개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풀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가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HBM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로또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군함을 못 만드니까 거제 식구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병하면 된다. 하나랑 삼성이랑 합병하면 울산대 거제로 딱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돈 적이 없었어요? 사실 여의도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 거의 2년 3년 전부터 진짜 돌았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인수된 이후로 하나그룹이 이제 삼성중공업도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는데 이게 하려면 또 돈이 또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업 그 그룹사한테 이제 출자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악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하면 이제 주가가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둘의 시너지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삼성중공업은 특수 사업부가 없어서 함정 모멘텀을 못 받는데 둘이 붙이면은 함정 모멘텀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 두 배로 늘어나고.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이 약했는데 글로벌 압도적으로 해양 플랜트 FLNG 잘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도와줄 수 있고, 둘이 야드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거제에. 그러면 뭐 빠지선으로 조금만 해서 보내면은 운송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항상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리 독과점 문제가 항상 있어요. 옛날에 HD 한국조선해양 그 중간지주사를 설립한 이유 자체, 목적 자체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실패를 한 거거든요. 왜 실패했냐면 유럽 연합이 LNG 캐리어 독과점 때문에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글로벌리 이제 제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갔던 게, 삼성이 반도체랑 한참 집중한다 하면서 알짜들 다 팔았잖아요. 삼성 테크인 팔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됐고 하나 뭐 토탈 팔아서 다 팔고 이렇게 했는데 중공업을 안 팔길래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팔 수도 있겠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들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조선 어떻게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 삼을 만한 게 있을까요? 확실히 있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조선주의 이제 실적 개선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7년 말까지는 높은 성과로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원가단에서 큰 변수만 없다면은 계속 이익 개선이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주가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고, 물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BPS나 EPS 같은 실적에서 상향이 크게 안 벌어진다고 가정을 깔고 가면은 멀티플 확장이 일어나야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멀티플 확장이 조선주에서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함정 쪽이라든지 이제 마스가 관련된 요인들이 아마 멀티플 확장을 견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선결 조건이 돼야 되는 게 관련된 법안이에요. 뭐냐면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라고 하는 미국 선박법을 올해 4월 달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공동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갈리지 않는 초당적인 법안이고, 뭐 최근 직전까지는 의회가 셧다운이 됐었기 때문에 이 의회 승인이 좀 많이 지연돼 왔었지만, 곧 있으면 아마 활발하게 다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련된 법안들이 승인이 되면은 미국 조선 재건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선이라든지 물량들, 함정 물량들, 그리고 미국 관련된 투자가 이제 구체화가 조금씩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안들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 딴에서 먼저 집행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G2G 성격으로 아까 많이 변했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1,500 규모가 정해진 이상 미국이 그 법안이 승인이 돼야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원하는데 이런 거 해줄 수 있니? 한국 정부한테 요청을 할 거고, 한국 정부는 TF팀 꾸렸잖아요. 조선 업체들이랑. 이거 가능하니? 가능하다. 확답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점점 구체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멀티플 확장이 일어나려면 그런 기대감들이 가시화가 돼야 되는 거고, 가시화가 되려면 법안 승인이 일단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함정도 마찬가지. 미 해군 함정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게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미국 특별법 10번에 섹션 8679라고 하는 법인데, 이것 때문에 해외 함정 건조가 불가능해요. 미 해군 함정은. 근데 이거에 정확히 대치되는 법안을 올해 상원 하원 둘 다 발의를 했어요. 그게 Ensuring Naval Readiness Act라고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인데, 정확하게 내용이 대치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미 함정 선체 블록이나 전체 구조물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가 가능하게끔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 함정 찍어냈을 때 얼마나, 우리 야드에서 찍어냈을 때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이 법안 승인이 선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장비들은 미국에서 조립을 하되 선체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조립을 하자. 맞아요. 일부분 단조립. 적게는 40%에서 뭐 높게는 60%이 비율을 미국이 얼마 정도로 정해줄지 모르지만 이 물량을 확정 받아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함정 얼마나 마진 좋게 나올까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결 조건은 관련된 법안들 승인. 분위기상 미국도 통과시키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여야가 네. 갈리지 않는 초당적인 법안들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뭐 최근에 셧다운 때문에 좀 지연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그 관련된 법안들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승인되는 순간 조선업 멀티플 확장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도 있지만 조선 기자재까지도 이게 딱 훈풍이 확 퍼질 수도 있겠네요. 멀티플 관점에서 조선주가 먼저 가면은 사실 기자재가 따라오기도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은 조선주와 기자재가 똑같이 멀티플이 이제 똑같이 움직였던 방향성이 똑같았던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선 쪽 비즈니스 모델들이거든요. 조선 기자재 애들도 마찬가지. 근데 최근에 멀티플 확장은 함정 쪽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중에 함정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상선 쪽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선주 가니까 기자재가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괴리가 현실화되면서 조정이 기자재 쪽에 나올 수도 있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2부에다 다룰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